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친절한 금융 하루한보입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아마 10중 8구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그 방법을 알고 싶으니까 클릭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부자의 길로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는지, 바로 돈의 본질과 실용화폐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것들에 대해서 이해도 없으면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걸만 잘 이해하고 있어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정리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괜히 용어가, 본질이란 용어도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 실용화폐 이런 것들도 어색할 수 있는데, 이런 용어 같은 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한번 따져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냥 다큐멘터리 하나 보듯이 편하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사실 여러분들께서 부자가 되고 싶다고 이 영상을 클릭하신 건데, 이미 방법을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A라는 자산이 있고 B라는 자산이 있는데, A는 자산이 오른대요. 그리고 B는 가치가 점점 내려간대요. A는 가치가 올라가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하실 거예요? 뭘 갖고 싶습니까? 당연히 A를 갖고 싶지. A를 갖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10명 중에 10명이 다 그렇게 대답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A만 갖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B를 갖고 있네? 내가 태어났는데 B를 갖고 태어났어. 또는 내가 지금 정신 차려보니까 B만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쉽죠? 이 B를 팔아서 A를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A는 계속 가치가 올라갈 거니까 당장 여러분들은 B를 팔고 A를 사고 싶어 할 겁니다. 그쵸? 이런 선택을 하면은 사실 부자가 되기가 그나마 쉬워지는 거죠. 이런 방법들, 이런 방향 쪽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실 수 있는 건데, 우리가 B가 하락할지 어떨지 잘 모르니까 이 선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락할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지하신다, 당연하게 A로 바꾸는 선택을 하게 되실 겁니다. 이 부분은 동의하시죠? 근데 웃기게도 이 B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B 가치가 내려가는 것? 자동차가 감가생각이 든다고 하니까 자동차 샀다가 중고로 팔면 맨날 가치가 내려가니 이게 자동차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B에 해당하는 게 바로 돈이기도 하다. 놀랍죠? 여러분들을 돈을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들은 돈을 점점 잃는 거다. 부자가 되는 거랑 점점 방향이 멀어지는 방향으로 갖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한 겁니다. 즉, 내가 돈이 있는 사람과 가치가 올라가는 무엇이 있는 사람, 처음에는 똑같은 가치로 갖고 있어. 근데 난 현금이 좋아. 누가 뭐래도 나는 그냥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게 마음이 평온하다 라고 생각하셔서 현금만 갖고 있다 라고 하면은, 그것이 만약에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점점 부자가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돈의 가치가 정말 떨어질 건지 점점점 여러분들께 더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구매력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단어 어려우니까 이제 구매력 이렇게 따지지 않아도 그냥 이런 직관적인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만 원이 있어요. 근데 10,000원 갖고 사과를 5개 살 수 있었어. 사과를 5개 살 수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 사과를 파는 사람이 너무 먹고 싶은 사과인데 이제는 하나밖에 안 팔겠대, 10,000원을 주면. 이제는 이 사과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너의 10,000원은 나한테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과 하나만 줄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여러분들의 1만 원은 그 가치가 떨어졌다, 구매력이 하락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과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올랐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1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게 어떤 것이든 그 가치가 떨어졌으면 1만 원에 대한 구매력이 감소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구매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게 이해를 못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가치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되고,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10억을 들고 있는데 이 사과가 너무 소중한 사과라서 이걸 꼭 먹고 싶어. 그런데 사과 주인이 10억을 준다고 해도 사과를 딱 하나만 주겠대.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거 갖고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사과 한 개라면 1천만 원이든 10억이든 1억이든 다 똑같은 돈일 수도 있는 거다. 다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10억이냐 100억이냐는 안 중요한 거예요. 그거 갖고 뭘 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10억은 숫자일 뿐, 100억은 숫자일 뿐, 1000억은 숫자일 뿐입니다. 그거 갖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할 수 있는 것이 사과 한 개를 사는 것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긴장을 하고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통장에 1,000만 원 모아놨다고 막 뿌듯한 거 언제든지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사과 한 개밖에 못 사게 돼버리면 그건 날아가는 것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네수엘라의 이런 닭 한 마리 사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베네수엘라가 초인플레이션을 겪고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했어요. 즉 10억 갖고 사과 하나를 산 것 마냥 이만큼의 돈을 갖다 줘도 간신히 닭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상황으로 온 나라가, 그런 상황을 겪은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즉 이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돈이 한 10억이라고 쳐볼게요. 결국에는 10억을 가져다 줘도 이 닭을 파는 농장의 닭 주인은 닭을 한 마리만 주겠대. 어차피 나한테 니네가 갖고 있는 10억은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돼. 한 마리만 가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숫자가 중요합니까? 이 양이 중요해요? 화폐의 양이 중요해요? 종이의 양이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하잖아. 나는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그 닭을 살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셔야 되는 게 통장에 있는 돈의 양,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 갖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다.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돈의 가치가 어떻게 10억을 갖고 사과 하나만 살 수 있고 또 닭 한 마리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겠느냐? 절대 그런 시기는 안 온다. 그리고 화폐 가치가 무조건 떨어진다는 거는 너의 너무 망상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한번 제가 상식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돈의 가치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가방을 빗대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 건데,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아주 좋은 명품 가방이에요. 그리고 그걸 사고 싶은 사람들이 100명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이걸 판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사람들이 모두 이걸 사고 싶어 해. 근데 한정판으로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은 100명 중에 한 명이 10,000원을 불렀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15,000원에 살게, 나한테 팔아,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야야 내가 그냥 5만 원 줄게, 무조건 나한테 팔아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이거를 보유하고 싶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무나 소중하니까 가격이 점점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 가방을 만든 장인이 갑자기 이거를 한 50개를 만들어 버렸어. 한 개 있는 거를 50개를 만들어 버렸어요. 개수를 늘려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흔해요, 아니면 귀해요? 흔하잖아. 이제 100명 중에 50개가 아니고 100개라고 쳐볼까요? 100개? 그러면은 100명 중에 하나씩은 무조건 살 수 있을 정도의 양이야. 가방을 뭐 똑같은 걸 2개 갖고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명품이 갑자기 100개로 늘어나면은 이거를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한 5년 뒤에 사도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아, 쉽게. 그러면은 요거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경쟁을 안 하니까 야 이거 10,000원에 살게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옆에서 안 돼, 나 그거 20,000원에 살래 라고 할 필요 있나요? 어차피 내가 내년에 사도 10,000원에 살 수 있는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그렇게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 가방을 여러분들이 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돈. 만약에 돈이 계속 이렇게 불어나면 그 가치가 하락하겠죠. 내가 길 가다가 그냥 돈을 쉽게 줄 수 있어. 그 정도로 막 돈이 불어났어. 그러면 그 돈의 가치가 소중해집니까? 아니죠. 이 돈이 1,000원짜리가 진짜 어디서든 볼 수 없을 정도로 귀할 때 이 돈의 가치가 엄청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의 양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가치는 하락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인정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돈의 양이 늘어나느냐만 체크하시면 되는데, 돈의 양은 역사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자본주의에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뭐만 체크하시면 되냐면, 돈이 계속 그렇게 늘어날 것이냐만 체크하시면 되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한 번에 설명이 되죠. 돈의 양은 역사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상향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프가 이렇게 가파른 것처럼 보이죠? 이것보다 훨씬 가파르게 늘어납니다.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뒤에서 바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어쨌든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인지해야 될 거는, 아, 역사적으로 돈의 양이 계속 늘어왔구나. 그리고 제가 덧붙이자면 역사적으로 늘어왔고 앞으로도 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러면은 돈의 양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다. 그리고 계속 늘어나 왔다. 그럼 돈의 가치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돈의 가치가 하락했을까요? 올라갔을까요? 하락했죠.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 늘어난다고 치면 하락하겠죠. 그러면은 과연 진짜 늘어날 것이냐? 그럼 돈의 양이 많아지는 조건은 과연 뭐냐? 한국은행에서 돈을 막 윤정기로 찍어내면 그 화폐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막 시장에 뿌려. 상인들한테 갑자기 100만 원씩 나눠줘.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돈이 늘어나겠죠. 정부가 복지를 위해서 한국은행한테 돈을 찍으라고 한 다음에 그거를 본인들이 빌려와서 막 뿌려. 그러면은 물리적인 돈이 양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시중은행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불어나기도 합니다. 이 시스템을 설명드릴 건데, 이 시스템의 이름은 신용창조, 통화승수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어려운 단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왜 늘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은행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같은 서민들이 예금을 하게 되면 그 예금을 갖고 있다가 이 돈이 쌓여 있잖아요. 이 대출을 받을 사람을 찾아내요.
그리고 그들한테 돈을 빌려줘. 그리고 이자를 받고 그 이자를 본인들 거 몫을 뗀 다음에 우리한테 다시 나눠주는 형태로 은행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을 유치한 다음에 그 모인 예금을 재원으로 대출을 해서 돈을 벌고 있다. 예대 마진이라고 하잖아요. 3%에 빌려와서 은행 입장에서 우리한테 예금이 빌려오는 거죠. 그리고 한 7%의 대출이 나가. 그러면은 마진을 4% 정도 보는 거 아닙니까? 요거 갖고 먹고 사는 게 은행이에요. 그리고 은행이 이런 역할을 해줘야지 그나마 돈이 돌거든요. 그래서 은행은 자본주의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은행이 기업한테 대출을 해주고 나면 이 기업은 그 대출 받은 거 갖고 뭐 할까요? 저축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그걸 저축하진 않죠. 그러면 이거를 어딘가에는 사용을 할 거예요. 이자도 낼 거고, 그리고 세금도 낼 거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은행에 내겠죠. 그래서 은행에 나가는 돈이 뭐 90원 중에 10원 정도 나갈 거고, 이자 같은 걸로. 그리고 나머지 80원은 어떤 식으로든 활용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80원은 어떤 식으로 활용할까요?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리고 설비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마케팅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마케팅 외주 인력을 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돈을 어딘가에 쓸 겁니다. 근데 이 쓴 돈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어딘가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직원도 월급을 줬으면 직원도 월급 통장에 들어가는 것이고, 설비 투자했으면은 그 설비를 판 사람 통장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죠? 결국에는 내가 돈을 어딘가에 쓰면은 그 돈은 다시 누군가의 통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재밌는 일이 생겨요. 자, 우리는 90원을 아직 안 갚았어요. 이 기업 입장에서 90원을 아직 안 갚았어. 안 갚은 상황에서 돈을 쓰니까 누군가의 통장에 갑자기 돈이 생겼습니다. 돈을 쓰고 나니까 그 사람 계좌에 20원이 찍혔어요.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예금을 한 사람 입장에서도 통장에 1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은행은 100원 이상 늘어난 상태가 아니에요. 100원 갖고 그냥 90원을 빌려줬을 뿐이야. 그러면 은행에서는 지금 100원이 있었어. 한 사람이 예금한 돈 100원만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해줬더니 이 사람이 소비를 하면서 누군가의 계좌에 추가로 20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100원 돌려받을 통장에 100원이 찍혀 있고, 그리고 B라는 사람도 20원이 찍혀 있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A가 이 100원을 예금한 것밖에 없죠. 다른 액션을 취한 게 없잖아. 그랬는데 이 사람도 통장에 돌려받을 100원이 생겼고, B도 갑자기 돌려받을 20원이 생겨버렸습니다. 이렇게 결국 100원이라는 돈이 20원을 만들어낸 효과를 내게 되는 것, 이것을 바로 신용창조라고 합니다. 갑자기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누군가의 통장에 돈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예금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 통장을 사용하니까. 통장도 자유입출금식 예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예금이 돈이 들어오면 은행도 이거 갖고 또 다시 대출을 해주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또 돈을 쓸 거예요. 이 사람처럼.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또 누군가의 통장에 돈을 집어넣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은 또 예금이 발생하고, 이렇게 점점점 돈의 양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은행 시스템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A가 100원을 예금한 것이 결국에는 대출과 소비를 통해서 점점점 화폐를, 신용을, 그리고 돈을 늘어나게 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시중은행의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통화가 점점 늘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부가 찍어내는 것 외에 시스템에 의해서 돈이 불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게, 자, 거래가 발생을 하면, 누군가가 예금을 하면 돈이 불어난다. 그러면 아무도 예금을 안 하면 돈이 안 불어나겠네? 그건 맞죠. 그런데 아무도 예금을 안 하는 순간이 과연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무수한 거래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만약에 무슨 이유 때문에 모든 은행이 망해가지고 아무도 예금을 안 해. 그러면은 이런 신용창조는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그럴 일은 사실상 없다. 그럴 일이 생기면은 아마 나라가 망하거나 세계가 망하거나 이런 순간이겠죠. 그런 순간이 오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누군가는 계속 은행을 이용을 할 겁니다. 아무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순간은 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거래가 발생하고, 그 거래가 발생한다는 뜻은 즉 통화가 늘어난다라는 것이니까 이 통화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누군가가 거래를 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통화량은 증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냐? 결국에는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은 화폐 가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갖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그 돈 갖고 내가 만약에 사과 하나밖에 못 산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돈이 10억이든 1000억이든 그 돈의 가치는 사과 하나 살 수 있는 돈으로 책정하는 게 맞는 거다. 자, 그럼 돈의 가치는 가만히 있을 것이냐? 아니다.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그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게끔 거래가 많이 일어날까? 그렇게 돈이 많이 풀릴까?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다 입출금 통장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금이에요. 여러분들이 예금 통장을 이용함으로써 수많은 거래를 촉발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금을 끊어버리지 않는 이상, 입출금 통장에서 돈을 다 빼고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결국에는 계속 돈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자, 현재 보유한 돈, 가치가 떨어질 거야. 가치가 떨어질 거를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야겠어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현재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한 다음에 이 자산이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한 다음 그거를 보유하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게 가치가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지금 돈밖에 없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걸 갖고 가만히 있는 행위를 멈추셔야 돼요. 이거 갖고 내가 이거 올라갈 자산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엄청나게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연구하게 되면 돈을 자산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고 그 자산이 늘어나면서 나는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보유할 수 있게 되고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보유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A, B 중 A가 가치가 오를 거면 B를 A로 갈아타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공시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현금을 갖고 싶은데 집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자산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 현금을 갖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오른 자산을 그때 가서 팔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현금이 불어나는 거잖아. 이 방법으로는 무조건 가치가 줄어든다니까. 그나마 이렇게 여길 거쳐 가야지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고요. 이렇게 결국에는 최종 목적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돈만 그냥 갖고 있고 이게 자연스럽게 불어나겠지는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돼요. 그 돈 갖고 무엇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앞으로 계속 자본주의 시스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의 가치는 하락해야 돼요. 그러면은 가치가 낮아질 돈으로 높아질 자산을 사놓자. 그랬는데 만약에 자산을 사기 위해서 돈이 부족하게 되면은 많은 돈을 빨리 모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당연하게. 지금 당장 이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내가 당장 못 산대. 그러면 이걸 살 수 있을 만큼 빠르게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돈을 모으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돈이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이 비어 있어. 이만큼이 비어 있어 가지고 내가 자산을 못 사. 그럼 이만큼을 앞으로 가치가 떨어질 돈을 이만큼을 빌려 오는 거예요. 그 돈을 빌려서 가치가 오를 것을 산 다음에 이 돈을 빌렸으니까 이자는 낼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이 가치가 이자를 내는 것보다 더 많이 오르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돈을 빌릴 당위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빠르게 못 모으면 돈을 빌려서라도 가치가 높아질 자산을 사는 것이 맞는 것이다. 자, 그럼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재테크의 기본 원칙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자가 되는 방법이죠.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가치가 상승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구매력이라는 관점에서 돈의 액수보다 그 돈으로 무엇을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장에 1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안 중요해요. 그거 갖고 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돈의 가치는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하락하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아까 가방 갖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양이 많아지면 발에 채이면 돈이 그러면 그 가치는 하락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락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해드렸죠. 돈의 양이 불어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그리고 그 시스템 중에 은행 시스템은 우리가 예금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통화량이 늘어나게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 예금을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끊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통화량이 증가하고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뒷받침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자산을 좀 불리고 싶다고 하면은 돈을 보유만 하고 있지 말고 미래의 가치가 상승할 자산을 매입해 놓자. 그래서 이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빠르게 돈을 모으거나 내가 빠르게 돈을 모으는 것도 너무나 더디다 라고 생각되시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 자산을 매입해 놓자 라는 것이 오늘 저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부자 되는 법이 생각보다 쉽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방향성만 딱 알고 계시면 아, 내가 그냥 저축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돈이 불어나는 원리만 알고 계시다면 아, 돈이 줄어드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있다고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일이야. 결국에는 이 시스템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흘러간다고 하면은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아, 그럼 가치가 하락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제가 이 대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지 더 폭발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는지 올바른 대출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